And then we test all of them, and the best explanation we have for it is truth.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참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과학사 과학철학 교수로 있는 장하석입니다. 자, 과학철학이라고 하면 이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있고요. 또 과학적 문제들을 과학자들 자신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우리 강연 시리즈의 제목에 붙였듯이 과학과 철학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과학 철학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도 오늘 첫 강의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죠. 근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저변에 깔린 또 질문이 있는데요. 과학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냐 그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과학과 과학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누리고 있고요.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과학적이라고 하면 칭송하는 말이 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아주 비하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중립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뭘 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보통 이런 내용 강의할 때는 영국이나 또 미국 또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외국에서 수입된 거고요. 그럼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수입해왔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수입해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교육에 포함시켜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는데 의무교육이란 건 정말 말이 좋지 애들을 강제로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아이들한테 과학을 공부해라 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시키는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과학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잘 살았는데 말이에요. 왜 지금은 모든 국민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장 나오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서양 과학을 먼저 들여온 일본에게 지배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 과학이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올려보면서 그렇게 되는 종속적 관계가 돼버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도 또 이제 해방 후에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이 과학 교육이 왜 필요하고 과학 교육에 국가에서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는 경제 발전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형님 장하준 교수가 해야 될 얘기고 저는 제가 아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원자탄이나 인터넷, 유전공학, 우주 탐험 그런 놀라운 것들, 과학이 없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과학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대개 특히 정치인들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만 갖고 얘기해서는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제 생각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응용만 얘기하는 거지 순수 과학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요. 또 과학이 가지는 이런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논의에서 실종이 돼버립니다. 기술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해서 과학이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좋은 기술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면 되지 왜 온 국민을 하나씩 과학 교육이랍시고 고문을 하냐 그겁니다. 뭐 미적분 같은 거, 유기화학 같은 거 지금 막 악몽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고생하셨죠. 그러면 기술적 응용을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란 그 지식 자체로서 뭐가 그렇게 잘난 걸까? 대개 이제 과학은 우리에게 튼튼하고 기반 있는 확실한 지식을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뭐 또 과학자란 사람들이 다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은 과학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면 뭐 보통 사람도 열심히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과학적 방법이란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잘 못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과학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한테도 당신 과학을 정의해봐 그러면은 당황하거든요. 그걸 같이 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이란 워낙 생각하는 학문이고요. 저랑 같이 생각해 주세요. 천천히.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인생이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론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이 젊은이 포퍼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아주 멋지다고 판단한 점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빛 같은 것도 휠 것이다. 근데 문제는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어떻게 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관측이나 실험으로 얻은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이 증명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다음 강의에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일단 짤막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했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유효한 거죠. 그게 바뀔 리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과학이론은 보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한때 확실하다고 막 믿었던 것도 폐기되고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바뀐다는 거는 원래부터 증명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증명이 됐으면 바뀔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적 증명은 안 돼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비과학적의 후보, 미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철학원, 동양 철학. 그래서 아마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이 문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점쟁이한테 잘 가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무식한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 옛날에 연대 영문과 나오셨고 아버지는 정말 우리 김포공항도 없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비행기 타고 공무원 하시는 동안 뽑혀서 이제 미국 연수 가셨습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거는 제가 집안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현대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그겁니다. 근데 점쟁이한테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과학을 사랑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저는 과학자라 그랬거든요. 남들은 뭐 정치가, 뭐 장군, 사업가 그런데 저는 꼭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집에서 점쟁이한테 가는 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 걸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엉터리 점쟁이는 믿을 수 없지만 잘 보는 사람은 신기하게 맞추는 게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신통력이라는 걸 믿는 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러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인생이냐, 그렇게 반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통계적인 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상이나 손금이나 사주 보는 그 아주 옛날 중국 사람들이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자료를 모으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냈다고 보면 아주 엉터리도 아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쟁이한테 가겠다고 설득을 당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비과학적이고 좋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지는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과학 철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마 미래에는 우리도 미신 믿는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 전혀 없어질 기미가 없는 게 있는데요. 종교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심오해지지만 대강 생각해 봅시다. 과학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인간에게 어떤 세계관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 속에 인간의 위치는 어떤 건가?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다루면서 이제 이 얘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교와 과학은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종교끼리도. 이 유명한 갈릴레오의 예 아시죠? 이 지동설과 천동설이 싸울 때 교회에서 이 지지하는 천동설을 반대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제 교황청에 불려가서 한참 혼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지동설 얘기 안 하겠다 하고 연금을 당했고, 갈릴레오보다 또 더 당한 사람은 여기 이제 로마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요. 지로다노 브루노입니다. 이 브루노는 지동설을 포기 안 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이단적인 견해도 갖고 있고 그걸 포기 안 해서 정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화형 당한 자리에 이제 이 동상을 세워준 건데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 얘기를 보면 과학과 종교가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과학 철학자들은 역시 중요한 건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포퍼입니다. 칼 포퍼. 이 사람이 말하는 과학의 정수라는 거는 비판 정신이라고 했고요. 이 비판 정신의 표현은 모든 이론을 사정없이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과 사실이 틀린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멋진 이론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죠. 신이 정말 있는지를 감히 시험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한다고 하죠. 일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포퍼는 그런 식의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이 아니라고 본 거죠. 과학은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교리는 불변하죠. 또 신앙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죽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신앙이고요. 포퍼는 그것을 독단적인 태도라고 해석을 하고 과학적 태도와 정반대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탁상 공론식으로 철학을 한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인 사진은 17살 때 젊은 포퍼의 사진입니다. 포퍼 군. 그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인이죠. 비엔나에서 1902년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 청년기에 바로 패전을 맞았습니다. 그 1차 대전에서 독일하고 연맹을 맺었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패배했죠. 그러고 나서 극심한 혼란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 혼란기에 이제